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든든한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 불과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힌 사건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참 기가 막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이다가 터지는 기분도 느낍니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하면 너무 답답했기에 탁 트여진 널따란 카페에 가서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거나 인강을 듣곤 했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곳은 건물 1층에 있는 널따란 카페였는데 테이블도 넓고 의자도 편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 안이 널찍하고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 카운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았어요. 저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일명 카공족들은 눈치 안 주는 카페가 중요한데 거기가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느 한산한 대낮 여느 때처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으로 인강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조각 케이크 하나가 놓여지는 거예요. 쳐다보니 이 카페의 사장님이었죠. 사장님이긴 하지만 워낙 젊은 사람이라 제 또래 같았습니다. 저 케이크 안 시켰는데. 서비스예요. 공부하느라 힘들죠. 당 떨어질 텐데 이거 좀 드세요. 단골한테 드리는 서비스예요. 라며 서글서글하게 말하시는 겁니다. 단골이라고 해도 한 번 오면 3-4시간 앉아서 공부만 하는 별로 가게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손님일 텐데 저렇게 말을 해주시니 너무 고마웠죠. 저는 너무 잘 먹겠다며 그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제가 찾아가면 가꾼 쿠키나 신상 메뉴 등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오늘도 오셨네요. 저기 단체 손님이 오셔서 오늘은 이 자리가 제일 조용할 거예요. 하면서 자리까지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손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좀 놀라면서도 그 친절함이 감사했죠. 가뜩이나 기약 없고 힘든 수험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그런 배려와 친절은 저에게 큰 힘과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그런 배려를 받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장님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생기던 터라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더 친해지게 되었고 간간히 대화도 나누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도 했죠. 저는 그의 임용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합격의 기쁨을 가장 먼저 그와 나누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 합격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귀면서 알게 되었는데 남친은 꽤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카페가 있는 건물 자체가 시부모님 소유였더라고요. 남친은 부모님이 하도 거는 기대가 커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유학도 다녀오고 온갖 학원에 고가의 과외까지 받아보고 교육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고 컸답니다. 하지만 자기는 영 머리가 안 좋아서인지 그런 걸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당연히 부모님의 기대에도 충족을 못했대요. 꾸역꾸역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딱히 취업을 못했기에 그의 부모님이 카페를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적당히 운영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건물도 물려준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친은 본인 자체의 능력이나 생활력, 야망이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긴 했지만 좀 우유부단한 면도 컸고 또 평생을 그저 부모님이 깔아놓은 비단길 위를 걷는 온실 속 화초 같았던 거죠.
강단 있고 야망도 좀 있고 그런 남자는 아니었지만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보여준 그의 다정함과 저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은 우리 부모님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나중에 다 내 돈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할 필요 없어. 나한테 시집 와서 우아하고 편안하게 살아. 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예비 시부모님은 다행히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다 좋은데 공부머리가 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용주한테 그랬어. 용주야, 결혼할 때 다른 조건은 안 바라니까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 데리고 와라. 원래 공부머리는 엄마 닮는다니까 꼭 똑똑한 애, 학교 좋은 데 나온 애를 데리고 와야 된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우리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은희 같은 애를 데리고 왔네. 시부모님은 교사라는 제 직업과 반듯한 집안 배경, 학력을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는 학교 교사, 어머니는 공부방을 운영하시거든요. 게다가 저도 나름 명문대 출신이었기에 시부모님이 말하는 그 조건의 며느리로 제가 흡족했던 거죠. 저희 집 형편은 조금 평범한 편이라 건물주 집안인 남친네 형편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제 자체가 똑똑하고 학교도 좋다고 마음에 쏙 들어 하셨던 겁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넓은 아파트를 구해주셨어요. 웬만한 가전도 다 넣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은 다음날 오후 비행기였기 때문에 결혼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푹 쉬고 다음날 공항에 가기로 했거든요. 결혼식을 치르느라 저도 좀 정신이 없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그 남자의 표정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결혼식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몸살기도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 신혼여행도 가야 되니 오늘은 푹 쉬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식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와인 한 잔씩을 하고 일찍 잠이 들었어요.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이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술까지 마신 탓에 완전 골아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눈 떠보니 이미 시간은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는 아무리 피곤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늦게 자는 일은 없거든요. 좀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일어나 주변을 돌아봤는데 더 황당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면 침대에서는 저만 자고 있고 남편은 아예 없었거든요. 처음엔 화장실에 갔던지 아니면 편의점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집에 저 말고는 사람이 있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편의점에라도 갔나? 아니면 운동을 간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아함과 더불어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어 폰을 들었는데 남편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완전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우리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 결혼식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거야. 결혼 준비에 관해 들어간 돈은 다 돌려줄게.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바로 어제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이 제가 자고 있는 사이 도망가 버리질 않나,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질 않나. 내가 꿈을 꾸나?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멍청하게 있다가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둘러보니 남편의 옷가지와 짐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밤사이에 짐까지 다 들고 나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서야 휴지통에서 발견했는데 약봉투가 있는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수면제 같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와인을 마시고 거의 기절하듯 잠들었고 아침 11시가 돼서야 깼으니까요. 남편이 와인을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수면제 같은 걸 몰래 넣었나 했죠. 저를 잠들게 하고 그 사이에 짐을 싹 빼서 나가다니. 차라리 저랑 결혼하기 싫었으면 결혼식 전에 파혼을 하던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손톱을 물어뜯다가 일단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은희야. 은희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그이가 없어졌어요. 얘가 갑자기 뭐라는 거야? 우리 용주가 뭐 어쨌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도 없고 용주 씨 짐도 다 사라졌어요. 저한테 문자로 헤어지자고 보냈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얘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짐이 없다고? 용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어머님은 금시초문인 것처럼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일단 달래셨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바로 용주랑 용주네 친구들한테 연락 돌려볼게. 일단 걱정 말고 기다려봐라.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온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보낸 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범죄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보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인 척 범죄자들이 문자 보내는 일도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그런 건가? 남편도 범죄 같은 거에 연루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경찰에라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어머님이 알아보신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야 했지만 당연히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어머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선 계속 연락이 안 왔어요. 초조해진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 역시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통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용주 씨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연락되셨어요? 어머님도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래도 또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용주 씨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자 어머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용주랑 연락은 닿았으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기다리고 있어. 밤 9시가 다 돼서야 드디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용주 씨랑 연락은 하셨어요? 무슨 일이래요? 하지만 수억이 넘어 들려오던 목소리는 아침에 걱정해서 펄쩍 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용주 연락됐다. 어디래요? 왜 전화를 안 받는데요? 갑자기 이게 다 뭔 일이래요? 어머님은 제 말에 짜증을 좀 부리시더라고요. 아우, 얘 진정 좀 해. 왜 이렇게 닥달을 해대니? 정신 사납게. 제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래, 알겠는데. 너한테 보낸 문자 그대로라더라. 너랑 살기 싫대. 그래서 집 나간 거래.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용주가 워낙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말을 못했댄다. 너랑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대. 결혼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미처 말을 못했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오밤중에 뛰쳐나갔대. 지는 오죽 힘들었겠니. 그리고 뭐 지가 싫다는데 우리가 뭐 어쩌겠니. 부모가 억지로 목줄 채워서 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어머님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제 결혼식 올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잘 살자고 웃던 사람인데 하루 만에 싫다고 집을 나갔다고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내 속으로 나왔다고 자식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아니. 걔 마음이 그런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정신이 없다. 아니 그러게 네가 용주 마음 도망 안 가게 좀 잡아놓지 그랬어. 어머니,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제 전화 받으라고 해주세요. 당사자인 저랑 통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난 몰라. 너랑 말 섞기 싫다고 전할린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나랑도 통화만 됐지 어디 있는지 뭘 어쩔 건지도 아무것도 몰라. 용주가 마음 정리되면 너한테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리던지 알아서 해. 나한테 닥달한다고 될 것도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제 결혼했는데 밤사이에 남편 놈은 도망갔지, 전화는 안 받지. 게다가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나 몰라라.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끊긴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의 카페에 달려갔는데 카페도 매니저가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고 남편은 출근도 안 한대요. 진짜 작정하고 잠적을 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랑 못 살겠으면 결혼 하루 전이라도 파혼하던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라도 얘기를 하던가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것 마냥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비겁한 회피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신혼여행 가는 줄 알았던 제가 집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다 알리니 친정부모님도 기함하셨죠. 그렇게 친정부모님은 주변에 물어물어 믿을 만한 탐정사무실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의 뒤를 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 집에서 지낸다는 것을요. 남편이 현재 지내고 있다는 그 여자 집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심정이었어요.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갔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딱 들어도 남편 목소리더군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제가 또 문을 두드리자 남편은 누구시냐니까요 하면서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랐죠. 저는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헤어지자는 말도 못해서 야반도주하고 도망치더니 여기 와서 살고 있네. 야 이용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솔직하게 말하고 나랑 제대로 끝내던지.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사람 바보 만들어? 나 다 알고 왔어. 너 바람난 거잖아. 이 집에 살고 있는 여자랑 바람나서 그렇게 도망친 거잖아. 남편은 답답할 정도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겁하고 등신 같은지. 뭐라도 얘기를 해. 왜 이따위 짓을 벌였는지. 저는 화가 나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집 안에는 남편만 있고 그 바람난 여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미친 듯이 난리를 치니 남편은 저를 말렸고 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저랑 결혼 준비하던 도중 친구들이랑 클럽을 갔답니다. 거기서 여자들이랑 합석을 해서 놀았고 한 여자랑 술 먹고 모텔까지 갔었대요. 그 여자랑은 그 후로도 연락은 계속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모르는 여자랑 원나잇 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경악했죠. 어떻게 결혼 전에 그런 짓을 벌여? 결혼 전에 남자들 친구들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고 그러잖아. 남들도 다 그래. 나도 그런 거였는데. 결혼 앞둔 인간이 클럽 가서 놀고 거기서 만난 여자랑 하룻밤 보냈는데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남편은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아무 말도 없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 나랑은 결혼하기 싫어진 거네? 그건 아니고. 나는 그래도 너랑 결혼하고 싶었지. 그래서 걔한테는 수술비 주면서 지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생 난리를 치면서 소문 다 낼 거라고. 자기 아빠가 여기서 유명한 깡패인데 지도새도 모르게 나 가만 안 둘 거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우물쭈물 저 말을 하는데 등신도 저런 상등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수면제 주더니 이걸 술에 태워서 너 먹이고 짐 싹 싸들고 그래. 그래서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한 거고 너 바보 천치야? 미안해. 뭐 이런 등신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몰래 외간 여자랑 원나잇을 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고 그 여자가 협박을 하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좋다거나 해서 버린 일도 아니었던 거죠. 야무지고 똘망똘망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착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는 웬 천지분간 못하는 바보 똥멍충이 같은 인간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하려 했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뭐 어쩌고 싶다는 거야. 나랑은 끝내고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지. 나도 미치겠다. 이 여자가 너무 무서워. 네가 그딴 짓 버려놓고 뭘 미치겠다는 거야. 애초에 결혼 앞둔 인간이 그런 데 가고 외간 여자랑 하룻밤 보낸 것부터가 제정신 아닌데. 나도 알아. 아니까 좀 그만해. 나도 골치 아프다고. 어머님은 이런 거 다 알아? 자초지종은 얘기 안 했고 그냥 너랑 결혼하기 싫고 좋아하는 여자 생겨서 도망 나왔다고만 했어. 잘한다 아주.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꼬여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또 충격에 휩싸였죠. 왜냐면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너...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팔짱 끼고 비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너 선생님 됐다며? 나는 용주씨 폰에서 네 사진 봐서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근데 너는 선생님이라는 애가 꼬라지가 그게 뭐니? 그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황은정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수많은 친구들을 괴롭혔던 악명 높은 일진이자 막장 인생을 살았던 친구였죠. 남편에게 야반도주하라고 시킨 여자가 바로 황은정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황은정은 당시 학교폭력 사건을 심하게 저질러 퇴학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정말 악질인 애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다 황은정이 당연히 퇴학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학교로 황은정의 아버지가 쳐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교실로 뛰쳐들어와 선생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저도 같은 반이었고 그때 반 아이들도 다 어린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라 저도 트라우마처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업하던 선생님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부었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던지. 알고 보니 황은정 아빠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조직폭력배 일원이었습니다. 자기 딸 퇴학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황은정은 퇴학이 아니라 강제 전학 처리를 당했는데 학교가 황은정 아빠의 후환이 두려워 퇴학 대신 강제 전학 처리로 바꿨다는 소문이 가득했죠. 어쨌든 그렇게 황은정은 전학을 갔는데 그 일로 워낙 떠들썩했다 보니 그 후로도 후일담이 돌았습니다. 황은정의 그 깡패 아버지가 조직과 별개로 돈을 따로 챙겨 먹다가 걸려서 조직에게 버림받았다더군요. 게다가 앙심을 품고 있던 반대파에게 심하게 린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폭행으로 인해 황은정 아빠는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개되었고 딱히 직업도 없이 폐인이 되어 술과 도박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깡패였던 인간이다 보니 그 성질머리 그대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다니고 완전 공공의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황은정은 이름 없는 미용 전문대를 다녔다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많은 남자들 세컨 노릇하며 같이 산다는 소문도 파다했죠. 주변 동창들은 걔는 그러고 살 줄 알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황은정이 제 남편과 놀아나고 임신까지 한 바로 그 여자인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진 채 황은정을 바라봤더니 황은정은 썩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뭘 꼬라봐.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그래, 용주 씨랑 나랑 같이 살아. 그래서 어쩔 건데. 너같이 공부만 하고 또 재미없는 연 말고 나랑 화끈한 년하고 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오라 했어. 뭐 불만이야? 나 용주 씨 애도 임신했어. 그러니까 곱게 이혼하고 꺼져. 아, 이혼도 아니지. 혼인신고도 아니니까. 혼인신고는 나랑 했거든. 너는 그냥 네 짐 챙겨서 꺼져. 그 집은 이제 내가 살 거니까. 황은정을 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아시나요? 와, 이런 것들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겠다 였습니다. 황은정은 제가 아는 제일 막장 인생인데 남편이랑 바람난 게 다름 아닌 황은정이라니. 저는 이 더러운 물에서 바로 빠져나오고 싶더라고요. 분노도 아니었고 그냥 여기를 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으면 미쳤냐 어쩌냐 따지고 싸우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황은정이란 걸 아니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 웅덩이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적당한 흙탕물이면 지저분해질 각오하고 바지 걷고 들어가서 물건을 주워오겠죠. 하지만 너무 똥물이면 진짜 내 몸이 썩겠다 싶을 정도로 똥물이면 그 물건을 포기하고 말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안 들잖아요. 그때의 제 심정이 딱 그거였습니다. 저는 황은정과 남편을 번갈아 보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황은정이 지나가는 저를 삐딱하게 보면서 곧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곤란한 얼굴로 용주랑 얘기하지 여길 왜 왔냐더군요. 자기 아들이 결혼 당일날 도망을 갔는데도 남일인 척하는 게 참 그 아들의 그 부모다 싶었죠. 저는 이용주가 만나는 여자 누군 줄 안다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혹시나 해서 주머니에서 녹음해두었던 녹음 파일도 바로 켰습니다. 황은정의 그 상스러운 음성이 나오니 어머님과 아버님의 낯빛이 실시간으로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여자 공교롭게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이름은 황은정이고요. 얘네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의 전과자예요. 지금은 도박의 알코올 중독자고요. 황은정 본인은 술집 출신에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당했고요. 뭐라고? 이용주한테 들어보니 황은정이 임신했고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용주랑 헤어질 겁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법적으로 정리할 건 없지만 결혼 준비에 관한 비용들 전부 위자료 청구는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귀하디 귀한 외아들 구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되는 애는 무조건 머리 좋고 똑똑한 여자로 보겠다고, 그게 유일하게 바라는 점이라고 하던 시부모님. 그런데 막장 조폭딸을, 그것도 밑바닥 인생을 살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게 되었으니 오죽했을까요?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죠. 저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전달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제 짐을 정리해서 나왔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집에 제 몫으로 들어간 게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후에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준 황은정네 집 주소로 곧장 찾아간 모양이고 그 여자랑 헤어지라며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황은정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쫓겨날 거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자기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 어딜 쫓아내냐고, 게다가 이미 혼인신고도 했대요. 결혼식은 저랑 했지만 제 남편을 밤에 야반도주하게 시켜서 빼돌리고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부터 했다는 거죠. 남편은 등신같이 황은정이 시키는 대로 했고요. 시부모님이 헤어지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남편까지 알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니 황은정을 그 절름발이 깡패 아버지가 시댁으로 쳐들어갔답니다. 게다가 시댁 소유의 건물에 쇠파이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생 난리까지 치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건들면 안 되는 막장 인생들한테 제대로 걸린 거죠. 황은정 아버지는 자기 딸 가지고 놀았다고 가만 안 있는다고 난리치고 건물 앞에서 시위할 거라고 소리 지르고, 황은정도 자기가 이 집 며느리고 임신까지 했다며 온 동네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결국 시부모는 시달리다 못해 아예 아들하고 절연까지 했다는데, 그럼에도 사치스럽고 드센 황은정은 매일같이 돈 없냐, 니네 집 가서 돈 가져오라며 바가지를 긁고, 그 깡패 장인어른도 전 남편을 들들 볶으며 돈 가져오라고 행패를 부린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인간들하고 끝낸 게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저까지 더 엮여 있었으면 그 무서울 게 없는 막장 인간들한테 먹잇감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단 하루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학교 일에 매진하며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 남편처럼 시댁이 재력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저를 깊이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혼 후 맞이한 시댁 어르신들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식 이후 못 해봤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부부를 꼭 닮은 토끼 같은 딸아이까지 품에 안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도망친 전 남편.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생기나 기가 막혔지만 결국 그 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액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보 등신 같고 멍청한 남편놈과 그 끔찍한 여자와 얽혔다면 제 인생까지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외아들을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마저 질겁하고 손절을 하겠나요. 아직도 그 여자와 그 깡패 아버지에게 시달린다는 남편놈에게 조금의 연민도 있지만 결국 그조차도 본인이 불러온 화가 아니겠나요. 그러니 본인이 다 감당해야죠. 본인 인생이고 언제나 회피한다고 그만인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의 인연을 완전히 끝냈으니 제 인생에 집중하며 잘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조민석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랑했고 또 가장 비참하게 배신당했던,
그리고 그 끝에서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지난 이야기를 덤덤히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왔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잘 키우기 위해 식당 일부터 청소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셨죠.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에 허튼 짓 하지 않고 하루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을 생각해 4년제 대학 대신 2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첫 직장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작은 회사긴 하지만 첫 사회생활인 만큼 정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 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회사는 질이 아주 안 좋은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일은 정말 쉬지도 못하고 소위 개처럼 일을 했는데 사장은 경영 악화를 핑계로 차일피일 월급을 미루더니 막판에는 무려 6개월치 월급을 떼어 먹었거든요. 회사를 믿고 기다린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사장과 대판 싸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경찰서까지 오가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결국 돈은 다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첫 사회생활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쓰라린 경험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았던 회사에서 얻은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장 선배였던 창욱이 형을 만난 것이죠. 창욱이 형은 저를 친동생처럼 알뜰히 챙겨주었고 제가 월급 문제로 사장과 멱살잡이를 하며 싸울 때도 자기 일처럼 함께 나서서 저를 돕고 사장과 같이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난 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소득이다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죠. 둘 다 회사를 나간 후에도 저희는 자주 연락하며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며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에 하루는 창욱이 형을 만나 술을 한잔하고 있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2명이 먼저 합석을 제안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살면서 처음 겪어봤죠.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2대2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밤 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여자 중 한 명이 바로 이수민이었어요. 수민이는 저보다 5살이 어렸고 미용학원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현재는 취업 준비 중이지만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제 포부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느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제 인생의 첫 여자친구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저는 수민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을 만큼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수민이가 하는 말이라면 웬만한 건 다 이해해주려 노력했고 그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해서라도 다 사주려고 했거든요. 수민이와 만나는 동안 저는 운 좋게 조건이 꽤 괜찮은 새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사는 급여도 밀리지 않고 사람들도 좋아서 저는 다시 한번 굳은 각오로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수민이랑 결혼도 하려면 더욱 마음을 잡아 열심히 일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부터 수민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한참 뒤에야 친구들을 만나느라 못 봤다, 일찍 잠들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핑계가 반복되자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나 하는 못난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답답함을 견디다 못한 저는 어느 날 수민이의 집 근처로 찾아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민아, 요즘 밤마다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다 말해줘. 제 말에 수민이는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럽게 울며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오빠, 사실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 수술비랑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엄마가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빚을 엄청 많이 졌어. 매달 이자 갚기도 너무 벅차서 낮에는 학원 가고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 알바를 하고 있었어. 그건 집에서도 전화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오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숨겼어. 미안해. 눈물 범벅이 되어 고백하는 수민이를 보며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돈 때문에 겪는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수민이의 상황이 뼛속 깊이 안쓰럽게 다가왔죠. 저는 수민이를 꼭 안아주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만으로는 저희 엄마 생활비도 드려야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적금도 부어야 해서 빠듯했습니다. 고민 끝에 퇴근하고 나서 밤에 배달 대행 알바를 뛰기로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를 달리는 것이 꽤 고된 일이란 건 알았지만 제가 조금만 잠을 줄이고 움직이면 수민이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배달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서 전부 수민이의 빚 갚는 데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에게도 이 결심을 말해주었죠. 수민아, 내가 밤에 배달 알바 뛰어서 돈 모을게. 그거 모아서 너 빚 갚는 데 보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민이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너무 고맙다고 저밖에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제 일상은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출근해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퇴근하면 곧바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밤 늦게까지 배달콜을 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살이 나서 온몸이 쑤셔도 수민이를 생각하며 악착같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죠. 그렇게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배달원으로 투잡을 뛰며 바쁘게 산 지도 어느덧 5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자고 싶은 것 안 자며 피땀 흘려 모은 덕분에 제 통장에는 꽤 묵직한 금액의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딱 채워서 일하고 다음 달 초에 이 돈을 수민이한테 줘야겠다. 그러면 수민이도 빚 걱정 없이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지. 통장 잔고를 보며 혼자 실실 웃던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배달콜을 잡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배달 목적지는 동네 외곽에 있는 모텔이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이 하는 말이 생수랑 담배 하나 사서 들고 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문한 손님이 그렇게 해주면 10,000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요. 원래는 그런 심부름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바로 옆 가게에 편의점이 있기도 하니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옆 가게에서 생수와 담배를 사고 음식을 챙겨 들고 목적지를 향해 오토바이를 몰았죠. 그렇게 모텔에 도착해 해당 호실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덜컥거리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신이 잔뜩 그려진 팔과 가슴을 내놓은 채 팬티 차림으로 서 있는 껄렁해 보이는 남자였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음식과 사온 물건들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음식값은 선결제됐고 담배랑 생수 비용만 따로 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씨, 현금이 없네. 잠시만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잡아둔 채 화장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 현금 있어?
그러자 화장실 안에서 씻고 있던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왜? 배달 심부름값 줘야 돼. 현금 있지? 저는 문 밖에 어정쩡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대답이 없자 남자는 방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을 덥석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지갑에서 내가 알아서 돈 꺼낸다. 그러자 화장실 쪽에서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 내 지갑 함부로 뒤지지 마!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온 그 앙칼진 목소리가 너무나도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었죠. 네 심부름인데 왜 남의 돈을 쓰고 난리야? 라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가운을 대충 걸친 채 걸어 나온 그 여자는 놀랍게도 제 여자친구 이수민이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헬멧을 쓴 채 배달통을 들고 있는 저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수민이의 시선이 마주쳤죠. 수민이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큰 충격에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사색이 된 수민이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다시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고는 문을 철컥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는 그 이상한 기류를 눈치채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지갑, 그것은 불과 몇 달 전 수민이의 생일날 제가 큰맘 먹고 사주었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그거 수민이 지갑인데. 제 말에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신 쟤 알아? 저는 남자의 질문에 대답할 정신도 없이 화장실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수민, 당장 나와. 나와서 얘기 좀 해. 하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쥐 죽은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는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 남자는 짜증이 났는지 수민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제 가슴팍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는 사이든 말든 소란 피우지 말고 돈 받았으면 빨리 가. 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수민이랑 무슨 사이야? 제 추궁에 남자는 헛웃음을 치며 귀찮다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쟤 남자친구 뭐 그런 거야? 나 쟤랑 별 사이 아니고 그냥 원나잇 하는 사이야. 귀찮게 굴지 말고 그만 가세요. 라며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원나잇. 그 단어가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콜센터 알바를 한다며 눈물을 흘리던 수민이를 위해 저는 잠을 줄여가며 목숨 걸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수민이는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다뇨. 분노가 머리 끝까지 솟구친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모텔방 입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우당탕하는 소리에 놀란 수민이가 그제야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와 저희 둘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오빠, 제발 그만해. 이러지 마. 저를 말리며 울먹이는 수민이의 어깨를 꽉 붙잡고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수미, 네 입으로 말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 빚 갚는다고 밤마다 일한다며. 콜센터 알바한다고 했잖아. 수민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처음부터 어머니 병원비도 빚도 콜센터 알바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망함과 배신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죠. 오토바이에 올라타 밤거리를 달리는데 헬멧 안으로 쉴 새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여자를 위해, 저 거짓말쟁이를 위해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싶더라고요. 몇 시간 뒤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결국 전화를 받았죠. 수민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줘.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닥쳐. 너 도와주려고 나 지난 6개월 동안 잠도 줄여가며 일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네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며칠 뒤 수민이는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매달리는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내 말 좀 믿어줘. 그 남자 사실 나 알바하는 곳 점장님이야. 회식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로 한번 그렇게 됐는데 그거 빌미로 협박해서 모텔에 끌려간 거란 말이야. 나 진짜 억울해.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거짓말인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수민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억지로 협박당해서 끌려간 거라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나랑 당장 경찰서로 가자. 내가 고소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지금 가자고. 제가 강하게 나오며 경찰서를 운운하자 수민이는 당황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경찰서는 안 돼. 일이 커지면 나만 이상해지잖아. 그냥 오빠가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끝까지 저를 멍청이 호구 취급하며 속이려 드는 모습을 보니 남아있던 일말의 정조차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수민이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엽기적이었죠. 수민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오빠, 우리 엄마 아파서 수술한 건 진짜야. 나 정말 빚 때문에 힘든 것도 맞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빠가 나 빚 갚는데 보태준다고 모은 돈 있잖아. 그거 어차피 나 주려고 모은 돈인데 나 빚 갚는데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순간 내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걸려놓고 그 돈은 꼭 받아 챙기겠다는 그 소름 끼치는 탐욕. 저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험한 쌍욕을 가까스로 집어삼켰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너 진짜 괴물이구나. 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등을 돌려 뚜벅뚜벅 걸어가자 수민이는 원하는 돈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씨, 찌질한 새끼. 뭐라고? 야, 됐다 그래. 그깟 돈 몇 푼 모아놓고 유세 떨기는. 너같이 재미도 없고 돈도 없는 놈 내가 억지로 만나준 줄 알아. 짜증나. 제 뒤통수에 꽂히는 그 천박한 욕설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저게 이수민이라는 인간의 진짜 실체였구나라는 것을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그 착하고 다정한 이수민은 없었습니다. 그 모텔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저런 쓰레기에게 내 피 같은 돈을 가져다 바치지 않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속은 쓰리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안고 예전 직장 선배였던 창욱이 형을 만났습니다. 형 앞에서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며 모든 하소연을 쏟아냈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창욱이 형은 자기 일처럼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와, 걔 진짜 무서운 애래. 야, 민석아, 너 그런 애한테 당할 뻔한 거야. 진짜 하늘이 도왔다. 만약 네가 그 모텔에 배달을 안 가서 그 기막힌 꼴을 못 봤다면 어쩔 뻔했냐. 네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걔한테 다 갖다 바치고 팽당했을 거 아니야. 차라리 잘 된 거야. 그깟 쓰레기 같은 여자 하나 걸러낸 거 액땜 크게 했다고 생각해. 울 거 없어 임마. 형의 거친 위로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창욱이 형은 소주잔을 비우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주려고 배달 알바에서 모아둔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돈. 사실 그 돈은 제게 너무나 뼈아픈 상처이자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눈치챈 창욱이 형이 툭 던지듯 권유를 하나 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 빚 갚아주려고 만든 돈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셈 치고 내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 종목에 다 넣어버리는 게 어때? 이러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묻어두는 거지. 평소 같았으면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제가 손사래를 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말이지 그 돈은 제 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창욱이 형이 알려준 종목에 제가 지난 6개월간 배달대행 알바로 모았던 돈을 전액 매수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버리려던 돈 날아가도 억울할 것 없다는 반포기 상태의 심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배달 알바를 미련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 생활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았고 밤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 전에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나니 마음도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첫 연애에서 받은 끔찍한 배신과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았지만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길을 걷다 수민이와 비슷한 여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일상에 무뎌지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이수민이라는 이름을 제 머릿속에서 지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창욱이 형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조민서, 너 지금 당장 주식회사 열어봐, 빨리! 평소 침착하던 창욱이 형이 숨까지 헐떡이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주식앱에 접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켰죠. 과거 창욱이 형의 권유로 홧김에 밀어넣었던 그 주식이 몇 달 사이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를 맞아 말도 안 되는 폭등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익률은 무려 10배, 이른바 텐베거가 터진 상태였던 거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거액의 목돈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형, 이거 꿈 아니죠? 제 눈이 이상한 거 아니죠? 꿈 아니야, 이 자식아. 내가 투자해보라고 했지. 당장 익절하고 현금으로 빼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고 어마어마한 현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는데 실감이 나지 않아 헛웃음만 실실 새어나오더라고요. 퇴근길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민이의 배신을 알게 되었던 그 모텔 앞에서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최악의 경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저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준 기적이더라고요. 만약 수민이의 거짓말에 속아 그 돈을 고스란히 바쳤더라면 아마 저는 그 후로도 한참을 속아 넘어가며 몸을 혹사하다가 비참하게 팽당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배신 덕분에 저는 쓰레기 같은 인연을 끊어냈고 홧김에 투자한 돈이 10배로 불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전화위복이었죠. 저는 그 주말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과 가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와 낡은 냉장고를 고쳐 쓰시던 어머니께 가장 좋은 최신형 가전제품들로 모조리 싹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에 현금이 두둑하게 든 봉투를 쥐어드렸죠. 엄마, 아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도 놀러 다니세요. 네가 월급 받아서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큰 돈을 주냐. 손사래를 치셨지만 낡은 집안에 새 가전제품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행복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와 응어리들이 씻은 듯이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정보를 준 창욱이 형에게도 선물했습니다. 형이 평소 갖고 싶었지만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고가의 스피커였죠. 창욱이 형의 취미였는데 비싸니까 돈 모아서 사야겠다고 했던 제품이었거든요. 창욱이 형은 거절했지만 꼭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선물을 받은 창욱이 형도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행복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죠. 저는 지금 제게 일어난 이 뜻밖의 행운에 자만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허튼 곳에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저를 돈줄로만 여겼던 그 천박하고 거짓된 사람을 잃은 것은 제 인생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된다면 거짓 없이 투명하고 저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여자를 만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만 받다가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6살 된 사랑스러운 딸 서윤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 홍성미라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춥고 외로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보육원에 맡겨져 고아로 자랐거든요. 엄마는 없었냐고요? 제 기억 속 엄마는 제가 8살 무렵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 집을 떠나신 거였죠. 아버지는 엄마한테는 가정폭력을 행사했지만 자식인 저는 끔찍하게 아끼셨기 때문에 저는 두고 가신 거였죠. 어쨌든 엄마가 저를 두고 가셨기에 원망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엄마는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를 찾으러 여러 번 다시 오셨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버리셨고 그 후 엄마와는 영영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저 엄마가 나를 두고 도망갔구나 싶어 원망도 많았고 뼛속 시린 외로움도 느꼈었죠. 그런데 몇 년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결국 고모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였어요. 엄마랑은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고 고모는 저를 맡아서 키워주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으로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외롭고 서글픈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놓고 떠나버린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허망함 등 마음이 참 복잡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법적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을 퇴소했습니다. 제 손에는 얼마 안 되는 정착금이 있었어요. 다행히 먼저 퇴소해서 살고 있는 친한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그 언니가 일하던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어린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감정 노동과 진상 고객들의 이유 없는 폭언, 인격 모독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 칸에 숨어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친 날이 셀 수도 없었죠. 하지만 기댈 곳 없는 저 같은 고아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오직 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고 싶은 것들을 독하게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독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은 결과 제 힘으로 작지만 온전한 제 공간인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 무렵이었습니다.
팍팍하기만 했던 제 삶에 장우진이라는 남자가 찾아온 것은요. 콜센터 동료의 소개로 만난 우진은 참 다정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을 듣고도 동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거든요. 평생 매서운 외풍을 맞으며 살던 저에게 그는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난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온기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빨리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저 소박한 행복을 바랐을 뿐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너무 빨리 제 가정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달라졌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면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니 가정에 소홀해졌고 가장의 무게를 핑계로 매일 밤 술자리를 전전하며 밖으로 돌았거든요.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콜센터에서 일했거든요. 콜센터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퇴근한 저는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와 바로 또 쉴 틈도 없이 홀로 독박 육아와 집안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하루는 남편에게 육아 분담을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서로 안쓰럽게 생각해서 더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지쳤어. 당신은 가족이라면서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남편이 뱉은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제 가슴을 찢어 놓았죠. 너는 가만 보면 가족이라는 껍데기에 너무 병적으로 집착해. 너 그거 네가 고아로 자라서 애정결핍 때문에 그런 거야. 뭐라고?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숨막히게 굴어다니까 내가 집에 오기가 싫을 정도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고아 티 좀 내지 마 제발. 아 진짜 속이 갑갑하다. 라는데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가장 아픈 상처, 고아라는 약점을 후벼파며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의 상처를 가장 보듬어주고 다독여줄 줄 알았던 남편이 가장 잔인하게 제 상처를 들먹이다뇨. 남편의 그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피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쩌든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았죠. 제 딸 서윤이에게만큼은 제가 겪은 상처를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정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동안 남편이 매일 밤 밖으로 돌았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버티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모든 행패를 다 참아주었지만 정작 남편은 저에게 아주 쉽게 이혼 요구를 했거든요. 심지어 지가 바람을 피고 들켰는데도 말이죠. 어느 주말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편의 휴대전화 알림이 계속 울리길래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모텔 예약 내역과 입에 담기조차 낯뜨거운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아이를 내팽개치고 박미나라는 20대 후반의 여자와 역겨운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정말 푹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당장 남편을 깨워 증거를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바람을 들켰으니 무릎이라도 꿇고 빌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향해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나 여자 있어. 네가 매일 집구석에서 우울한 티 팍팍 내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니까 나도 숨통 트일 곳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사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더러운 불륜을 제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저를 2번 죽였습니다. 네가 평소에 남편을 얼마나 들들볶고 못살게 굴었으면 애가 밖으로 돌았겠니? 여자가 집안을 편안하게 해야지. 아휴, 이래서 부모도 없고 고아이네를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닌데. 팔이 안으로 굽는 시댁의 끔찍한 본성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도리어 저랑 살기 싫고 애한테도 애정이 없다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핏줄인 서윤이의 양육권조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했는데 지 자식에 대한 일말의 부성의조차 없는 그 짐승 같은 모습에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나름 멘탈이 단련은 됐나 봅니다. 멘탈이 악착같이 단련되어서인지 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슬픔과 배신에 빠져있는 대신 철저하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했거든요.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다시 홀로 세상에 섰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콜센터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서윤이를 돌보는 숨가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힘든 것보다 저를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외로움이었죠. 바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이혼 전 남편이 있어도 쉽사리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서윤이를 씻기고 재우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면 문득 엄마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참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원망은 사라지고 그리움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면 장우진 같은 놈의 얄팍한 애정의 조가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요. 털어버리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났고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으니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 민원실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가족 찾기 유전자 등록을 마쳤죠. 워낙 어릴 때 헤어졌고 아버지의 야반도주로 흔적조차 남지 않았기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세상에 남긴 작은 흔적 하나라도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훌훌 지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 콜센터에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홍성미 씨 되십니까? 성미 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을 찾았는데요. 엄마 되시는 분 같습니다. 경찰관의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도 이 정도로 놀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죠. 그렇게 당장 반차를 내고 서연이를 챙겨 경찰서로 달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지? 나를 왜 두고 떠났냐고 물어볼까?
답도 없는 수많은 물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손을 덜덜 떨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경찰관과 함께 급히 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죠. 제 앞에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가정폭력에 시달려 늘 초췌하고 고단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한눈에 보아도 귀티가 흐르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엄마는 방 안에서 긴장한 채 서 있는 저를 발견하시자마자 가방을 툭 떨어뜨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성미야, 내 딸 성미 맞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성미가 이렇게 컸어. 엄마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기어오듯 다가와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20년 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원망과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저 역시 아이처럼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제 곁에 서 있던 어린아이도 영문이 모른 채 저를 따라 울 정도로요. 그렇게 겨우 진정이 된 후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마는 도망치듯 집을 나온 후 저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잠을 줄여가며 일하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이 커졌고 현재 엄마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반찬 공장과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자마자 엄마는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풀어 저와 아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고 제가 그 후 보육원에 맡겨져 고아로 자랐다는 기막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연락이 끊긴 저를 찾기 위해 엄마는 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해 두었고 결국 저와 연락이 닿은 거였죠. 엄마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콜센터에서 힘들게 일하는 저의 상황과 저를 고아라고 무시하고 불륜까지 저질렀던 전 남편 장우진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어요. 내 금쪽 같은 딸이 그 모진 세월을 혼자서 어떻게 견뎌냈을꼬.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 엄마. 이제 다 괜찮아. 엄마는 제 손을 굳게 맞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미야, 너희가 겪은 고생, 흘린 눈물, 내 남은 평생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갚으며 살게 해다오. 이제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의 등장은 제 춥고 외로웠던 인생에 내려진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거짓말처럼 180도 달라졌거든요. 엄마는 당장 당신이 거주하시는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저희 모녀의 짐을 모두 옮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딸 서윤이와 함께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죠. 엄마는 당장 콜센터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회사로 저를 부르셨죠. 나중에 이거 다 네 거다.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을 준비를 해야지. 차근차근 다 배우고 익혀. 서윤이 유치원 등하원부터 육아도 사람 쓰면 되니까 너는 엄마 밑에서 일 배우는 데 집중해.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저는 회사의 기획실로 출근하며 공장 경영 전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콜센터에서 일할 때도 센스가 좋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늘 받았는데요. 저는 그게 고아로 살아와서 눈치가 빨라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엄마 밑에서 일하니 제가 꽤 일도 잘하고 야무진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빠르게 엄마 일을 배워갔고 엄마는 저한테 선물로 억대의 최고급 세단까지 선물해 주셨죠.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현관까지 달려나오는 서윤이와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반겨주시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의 구멍이 엄마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우리 세 식구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전 남편 장우진이 그토록 비웃었던 저의 우울한 고아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저는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당당한 모습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서윤이와 함께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와 반주를 하고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선선하고 평화로웠던 그 주말 저녁,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던 그 인간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이가 잠들어서 차에 올라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헐레벌떡 주차장으로 뛰어오더니 차에 올라탔죠. 대리 부르셨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뒷좌석에 앉은 채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굽은 등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 그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 장우진이었으니까요. 출발하려던 전남편 역시 습관적으로 룸미러를 확인하다가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더라고요. 저와 어느새 잠이 든 서윤이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룸미러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친 장우진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버버하는 표정이었죠. 출발 안 하시나요? 목적지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저희 셋의 눈치를 살피며 힐끗거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얄팍한 머리로는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마침내 저희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남편은 차를 세우고 서둘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차 키를 넘겨받을 때까지 전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힐끔힐끔 저를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무심하게 차 키를 받아들고 돌아서자 남편은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기웃거리더니 곧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이미 지운 지 오래라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죠. 영미야, 나야. 저는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윤이 참 예쁘게 컸더라. 내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근데 아까 옆에 계시던 분은 누구셔? 차도 엄청 좋은 거 타던데 그건 누구 차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참나, 양육권도 필요 없다고 바로 포기하고 양육비 한 푼 안 준 인간이 이제 와서 딸 어쩌고 하니까 웃기네. 아, 그건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뭐가 어려운데. 좋아서 죽고 못 살던 여자랑 바람나서 신나서 이혼할 땐 언제고. 제 질문에 전 남편은 갑자기 훌쩍거리며 구구절절 변명과 자신의 참담한 근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진실은 완벽한 인과응보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좋아 죽겠다던 상간녀는 얼마 있지도 않은 전 남편의 돈을 야금야금, 아니 대놓고 펑펑 썼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까지 하고 상간녀에게 갔으니 재혼을 하고 싶어 상간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데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정신 차려보니 빚만 잔뜩 쌓여 있었대요. 게다가 상간녀의 부탁으로 제2 금융권에서 빚도 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빚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답니다. 뒤늦게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전 남편은 상간녀와 크게 싸우다가 손찌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전 남편을 폭행, 폭언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다네요.
이 일이 소문이 나서 회사도 그만두고 그 후에는 배달과 대리기사를 뛰며 이자를 갚는 데만 급급한 신세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마주한 제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있으니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나요. 전 남편은 이제 와서 애 핑계를 대서라도 저에게 다시 빌붙으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기억에는 결혼 생활 동안 뭔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이해해주는 그 순에 빠지다 못해 어리석은 전처 홍성미를 생각하는 거겠죠. 사실 그때까지 전 남편이 어쩌고 사는지 궁금하진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꼴을 보니 새삼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주 차갑고 나리선 목소리로 그의 남은 희망마저 완벽하게 짓밟아 주었습니다. 그래, 네 꼬라지 참 불쌍하게 됐네. 그런데 어쩌겠어. 네가 선택한 길인데. 누가 바람피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네가 좋아서 그 여자한테 돈 대주다 그 꼴 난 거잖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랑 살 때 생각난다. 나더러 고아 티낸다고 했나? 가족에 집착한다고 했나? 내 상처 후벼파며 가스라이팅 하던 게 말이야.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고아 아니야. 오늘 차 뒷자리에 있었던 사람 우리 친엄마셔. 어? 친엄마? 예전에 집 나갔다고. 맞아. 우리 엄마가 그토록 나 찾아 헤매고 그동안 나 생각해서 악착같이 살았더라고. 그리고 덕분에 지금은 엄마 덕 제대로 보면서 살고 있지. 엄마가 나를 조금 더 빨리 찾았더라면 너 같은 인간 쓰레기에 알량한 애정 노름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뭐 어쩌겠어. 인생 공부한 셈 쳐야지. 저기 성미야, 서윤이 엄마. 이보세요, 장우진 씨.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내 딸이랑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너랑 헤어지고 나니 엄마도 찾고 돈도 생기고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내 운명 같아. 그러니까 네 그 구질구질한 인생이랑 엮을 생각하지 마. 당신은 평생 그 상간녀가 남긴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 그게 당신 운명이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헛바람을 들이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경악에 빠진 전 남편의 뇌정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당신 양육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도 똑바로 안 줬지? 차라리 잘 됐어. 괜히 몇 푼 받고 질척였으면 어쩔 뻔했어? 서연이에 대한 권리 당신이 스스로 다 포기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우리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스토킹으로 경찰에 쳐넣을 줄 알아. 전에 상간녀한테 폭행 및 폭언으로 고소당한 전력도 있다고 하니 이번엔 감방 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그의 찌질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번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심령 묵은 채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와 소연이를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대가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비참하게 상간녀 빚이나 갚으며 살게 된 전 남편을 보며 하늘의 인과응보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가족 없이 외로움 속에서 떨며 남들의 비위를 맞추며 감정노동에 시달렸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훌륭한 엄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우울하거나 외롭지 않아요. 제게 기적처럼 찾아온 이 진짜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두 번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눈부시게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거거든요. 제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